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폐가망신 당할 거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거래소를 찾아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천을 약속을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마침 어제 코스피가 6일 같이 볼까요? 2,900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넘어섰다라는 거. 더불어 시총도 역대 최대로 이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제고 어제 2,900 찍었으니까 내일이면 3,000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었죠. 지금 현재 8시를 막 넘은 시각, 잠시 뒤 9시에 시장이 열리면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중수청, 공소청 신설하겠다. 네. 이 대선 전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나왔었던 얘기긴 한데 실제 대선이 끝난 어제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이 실제로 발의가 됐습니다. 네. 패키지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걸 총리실 산하의 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감독을 좀 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한 4개의 법안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검사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중수청 가는 거야? 공소청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여기 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검사도 공소청에만 배치가 될 거다. 만약에 중수청에 가서 수사를 좀 하고 싶으면 수사관으로 검사는 가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도부는 당론 추진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으로 검찰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 대통령실과 좀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얘기인즉슨 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윤 정부 재개 1년 만이다. 어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이 중지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중지한다라는 데 좀 방점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하길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거다. 왜? 남북관계 신뢰 회복 그리고 평화정착 의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북핵시설 확대하는데 대북전단 확성기 중단했다. 이재명의 유화책 이거 효과 미지수 아니냐라는 우려가 섞인 한국일보의 일면 기사도 같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북한이 영천에 새로운 핵시설을 좀 만드는 것 같다. 강선급으로 좀 굉장히 큰 핵시설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 대북 확성기 이거 이 방송 중단해도 되는 거야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관건은 북한이 그래서 오늘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가 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북한의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게 우리 말고 또 있습니다. 어디냐? 미국이죠. 오늘 새벽에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얘기를 하길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때 같은 김정은과의 진전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 싱가포르에서 만났었죠. 지금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그때 분위기 좋았잖아. 다시 한번 잘 지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백악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NK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의 외교관들이 이걸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백악관한테 이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딱히 부인을 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도 잘 지내보자 손을 일단 내밀었는데 북한이 이 손을 쳐낼지 맞잡을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환갑 넘겨도 일해야 돼요. 노인 취업자 첫 7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인생은 환갑부터
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법적 정년은 지금 현재 환갑이죠. 이 60세입니다. 근데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에 일하는 취업자가 700만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길 같이 보겠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불과 지난 3월엔 670만 정도였었는데 4월, 5월 가면서 673만이 704만으로 훅 뛰었다. 2달 만에 700만이 넘어섰다라는 거죠. 네. 60세 이상 이 인구 전체를 볼 때 취업자 수가 48.3%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60세 이상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정년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이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모였죠. 대체 왜 모인 거야? 무슨 일이 있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이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어디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사옥 앞인데요. 이 사옥 앞에 혹시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지민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네, 어제 BTS 멤버 지민 정국이 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때문에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 세계 해외 팬들까지도 모두 이 하이브 사옥 앞에 모였다라는 거죠. 네, 이제 휴가도 곧 있으면 소집 해제가 되죠. 때문에 곧 있으면 BTS의 완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눈길 가는 기사도 하나 갖고 왔는데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빨리 온 장마. 오늘 제주에서 시작을 하고요. 내일 밤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올해 장마가 오늘 제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 보겠습니다.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좀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정도 빠른 지금 이 시점이 역대 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3번째로 빠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올해 첫 태풍도 벌써 베트남 인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태풍이 15에서 16일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태풍의 이 경로는 바뀌곤 하죠. 좀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점 장마, 태풍 참고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랠리 물음표가 지금 붙었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진 기사예요. 아까 살짝 저희 말씀드렸죠. 어제 코스피가 2,900을 돌파했다. 무려 3년 5개월 만에 돌파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빨리 돌파한 코스피 혹시 오늘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만 오르는 거야? 다 좋은 거 아니야?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랠리인가 취임 후 상승률이 주요국 중 최고다. 그러니까 5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7.7%가 지금 올랐는데 다른 주요국들의 이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더 높다. 조선일보가 제목을 이거 이재명 랠리인가라고 지금 집었어요. 김성태 의원님. 이재명 랠리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세계 자본들은 한국 정시에서 많이 뺐죠. 네. 한 5조, 6조 정도를 뺐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한 열흘 상간에 한 5조 정도가 지금 유입이 됐으니까. 뭐 그것만 보더라도 랠리는 랠리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 정시의 흐름하고 다르게 한국 정시는 미운 오리새끼 비슷하게 돼가지고 국가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정시에 많은 피해도 있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가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이제 한국의 지금 현재 주식들이 저평가된 부분에 대한 큰 매력을 느끼고 지금 다시 이제 해외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일정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그때 이제 후보 이 시절이었었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현재 정치가 좀 안정화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거라고 판단하시죠? 저는 농담이 아니고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저는 네. 3천 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현재 가만히 있어도. 사실 저는 계엄 합리화하려고 북한을 자극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적대 정치를 하지 않는다. 네. 라는 것만 해도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네.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네. 이게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는 후보 정도였어요. 이게 경선 후보였었나요? 그랬는데 나와서 한 유튜브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코스피가 3천을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넘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3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죠. 박수현 의원님, 이게 예. 뭐 글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영상으로 봤으니까 거의 약간 성직을 비슷하게 예언 비슷하게 지금 나오긴 했는데 3천을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오늘 3천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이제 역시 이 경제, 특히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고 정확한 것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민주주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이 아주 건강한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세계의 신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지면 이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신 있게 이야기한 네. 것인데 사실 지금 일주일 동안 뭐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뭐 한 건은 없다고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작은 경제 행보는 했지만 네. 그러나 이 정권 교체 자체만으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세계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컸다. 자, 그러면 왜 3천이 넘을 거라고 보는가라고 네.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앵커께서 또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였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어떤 조치들이 세계에는 지목하고 있을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것이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앵커께서도 북한이 손을 잡을 거냐 말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 놓으셨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확성기 방송의 중지 조치, 그다음에 지금 3월과 6월에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했던 북한 그 표류민들을 지금 우리가 유엔사를 통해서 지금 송환을 제안했잖아요. 이것을 네. 받을 것인가. 이런 북한의 작지만 유화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이 G7의 성공적인 대비와 또 나토의 참여의 여부 등 이런 어떤 외교 문제들이 바로 다음 주까지 줄줄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3천을 넘는 동력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까 저희가 일면 소개하면서 얘기했었던 이 대북 확성기 방송 뭐 중지라던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의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되고 그리고 차근차근 한반도의 어떤 긴장감이 완화가 되는 이런 흐름이 결국 어제는 2,900이었었지만 오늘 3,000 뭐 더 높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5,000이었었죠. 여기까지도 충분히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코스피 2,900을 돌파한 마침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 중의 핵은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소리 해가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 축에 어떤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장 경제의 핵심은 증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하겠다.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현재 신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뭐 금융 이런 경제 정책에서 상당히 이 주식 부분도 지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열된 부동산 이 투자 심리 이 자체를 갖다가 낮추는 수단을 가지고 그럼 주식 투자도 하면은 중간 배당도 받고 앞으로 일정 부분 주식의 뭐 투자 수익을 통해 가지고 생활비로도 이게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게 이제 경기가 또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 선한 이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지금 작동을 네. 시키는 그림을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정권거래소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뭐 취임한 지 8일 만에 그렇게 방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정시를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시절에 네. 이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본인이 뭐 깡통 계좌도 찬 적도 있고 뭐 돈을 좀 딴 적도 있고 네. 땄다고 표현은 뭐 합니다만 투자 수익을 좀 얻은 적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상 주식은 자본시장에 또 어찌 보면 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자본시장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을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이 선순환 어떤 이런 쪽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삼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반응이 되더라고요. 네.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확대 정책을 가져가겠다. 네. 이거 그래서 경기 부양이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상법 개정하고 그동안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당 이 좌파 세력들 입장에서 상법 개정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법 개정하고 또 이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걸 본격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외 자본이나 외국 자본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기 좋은 이제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은 국내 정시를 갖다가 하락시키면은 이게 이제 경기 부양 재정 확대 효과하고 같이 선순환적으로 이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계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 중에 네. 하나를 좀 조금 보충을 한다면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좀 소극적이었다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되게 이제 지금 불확실성의 제거는 말씀을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의 확보가 주식시장의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상법에 보면 이 그 이사의 회사 충실 의무만 있었지 주주 충실 의무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제 그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까지 확대하는 그래서 투명성을 높여서 해외 어떤 그 자본들이 맘 놓고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이 선순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과 잘 협의해서 네.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법 개정안 부분은 이 민주당에서 계속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해왔고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다시 또 이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보면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현재 증시를 상당히 어떤 경제 선순환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였던 그 보면 뭐 축으로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증시가 잘 돌아가야 전반적으로 이 경기가 좀 활성화될 거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같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박수현 의원님 어떤 부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 아니야. 그런데 이걸로 생활비 벌고 부동산 대체할 투자 수단으로 대통령이 장려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유동성들이 대체로 보면 부동산에 집중이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이렇게 심한 문제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어떤 투자처가 안정적인 투자처가 또 하나 주식시장이 생긴다면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런 어떤 기업에 필요한 자금들이 유통될 수 있는 조달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서 해서 기업이 잘 되면 또 내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나아지고 이런 어떤 경제 선순환이 한 안전한 투자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중에 중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죠. 그래서 김성태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근데 저희 여당보다도 야당이신데 훨씬 더 이해를 대통령 철학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면서 그런 어떤 큰 흐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우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참 직장인들이 어느 회사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프로그램 이게 인터넷 작동이 되면 그걸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직장인들이 미국 밤새도록 미국 정시 지켜보느라고 잠을 설치고 네, 또 출근해가지고는 한국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국 정시 챙겨보느라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 집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재정 확대 정책하고 또 부동산 투기로 모든 게 금융 뭐 은행권에서도 이렇게 뭐 대출을 받으면 전부 다 그냥 그런 부동산 투기 쪽으로 가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건전한 이제 일정 부분 또 이제 배당이 촉진되는 그런 소득세제 개편까지 이뤄가지고 네. 그런 뭐 소액 투자를 통해서도 조그마한 그래도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이 시장 작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건.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장이야말로 생물이죠. 네.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좋은 선의로 이재명 대통령 일단 이 배당 관련해서도 좀 더 세제 개편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또 움직일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로입니다. 과로. 누가 이렇게 과로를 한 건지 보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무슨 글이냐?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맡은 일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밤 11시 45분에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박수현 의원님. 예.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어요. 지금 대통령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이 이야기가 뭐냐면 대통령이 퇴근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피로하다 뭐 이런 것이죠. 과거에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출근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이 돈 적도 있었는데 퇴근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이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문제는 뭐 철저하게 네. 잘 챙겨서 해야 되겠다는 걱정을 담은 메시지는 뭐 당연한 것인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금 집권 초반에 인수위도 없는 시절에 대개 보면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메시지 공간인데 여기에 어떤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미담이죠. 사실은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자랑 삼아서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메시지 역시도 국민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럴 정도 일을 잘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라고 하는 자화자찬보다는 그런 국민께 안심시키는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취지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 좀 담겨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 용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대. 들어간 사람 봐도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어라는 얘기가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얼굴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분명히 비서실장 첫 인선 때는 이런 표정이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비상경제점검 TF 이날 한 3시간 40분 이 비상경제점검 TF도 그렇고 뭐 이후에 국무회의도 막 3시간 4시간씩 지금 하고 있죠. 표정이 이렇다. 약간 얼굴도 좀 시커매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없잖아 들고요. 네. 또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말씀드렸죠. 네티즌들이 다 보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하루 만에 폭삭 속았수다.
임명 첫날부터 야근이라니 비서실장님 눈이 공허해 보여요. 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네. 관련해서 천준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저께 강원식 그 비서실장도 오셨던데 예.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얼굴이 완전히 힘들어져. 초췌하셔가지고 그 책임감도 많이 느끼실 거고 네. 또 이제 업무나 이제 일의 부담도 상당히 이제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식사를 제대로 잘 못 하신대요. 그래서 전날도 한 끼밖에 못 먹었다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정말 거기는 치열하게 예. 예,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천준호 의원도 잠깐 이 지도부와 만찬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보니까 아유 얼굴이 말이 안 돼갖고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김밥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어제 쓰러진 직원 강 실장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네. 뭐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발표되고 수석들이 속속 발표를 되면서 국회에서 저희들 이제 본회의장에서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막 웃으면서 아이고 저 자리를 뭘 들어가려고 저렇게 웃지? 그래서 축하보다는 위로를 저희들이 보냈는데 그만큼 힘든 자리고 당연히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마땅한 자리입니다. 지금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겠어요. 저는 청와대의 첫 1년 대변인, 그때도 인수위가 없던 시절이죠. 네. 굉장히 힘들게 저는 3일 만에 이 대통령과 회의 내용을 이제 뭐 컴퓨터로 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첩으로 다 받아 적지 않습니까? 수기로. 네. 왜냐하면 회의 중에 뭐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소리까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는데 저는 3일 만에 이 물집이 터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흘러서 네. 쓰는데 수첩에 피가 흥건하게 나오는 어머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저에게 혹시 나중에 밖에 나가서 자서전을 쓰게 되거든 그 제목을 미리 정하자. 네. 그게 뭐냐면 대변인 수첩은 혈서 이렇게 적어 준 적이 있는데 제목 그만큼 좋은데요. 힘든 자리인데요. 네. 하여튼 이런 것을 어떤 행복한 책임감으로 느끼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로 아마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뭐 다 완벽할 수가 없이 인수위도 없이 하는 게 뭐 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처음에는 한 100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사실 그 자리가 원체 힘들 수밖에 없고 힘들어야 되는 또 그런 자리다. 그래서 다들 안 그래도 이번에 이 정부 새롭게 이 꾸려지고 난 다음에 시작할 때 다 들어간 사람들한테 좀 위로의 말을 건넸다라는 말씀하시죠. 특히나 비서실장의 자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비서실장들 그동안 이가 나만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같이 볼까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당시에 비서실장 이 치아 10개가 빠졌다. 문재인 정부 때 이 임종석 이 비서실장 치아 6개. 그리고 이 노영민 비서실장 뭐 여긴 여러 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개수까지는 좀 알려지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일단 어쨌거나 보면은 역대 비서실장들 다 이렇게 지금 뭐 저희 진보정부만 이 모아놓긴 했습니다만 역대 비서실장들이 다 그리고 이가 이렇게 다 빠져 너무너무 필요할 때 이렇게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 치아가 빠지는 건데 김성태 의원님. 네. 그럼 역대 비서실장들은 다 임플란트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민주당 이제 정권의 비서실장은 전부 다 이제 이빨이 내려갔고 또 이제 보수 진영의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네. 경우는 부어가지고 아, 특히 대표적으로 정진석 지금 마지막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너무 피곤하면 또 맨날 붓죠.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네. 그 앞에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대통령실 근무하는 저 참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을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직하면은 대통령실 참모하고 스태프들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자주 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해외 순방 나갈 때 그냥 네. 저 아는 그 뭐 동생들 또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네. 보면은 대통령 나가면은 저한테 전화 와요. 그냥 형님 밥 먹읍시다. 소주 한잔. 해방입니다. 뭐 이런 그렇게 건가요?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일은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에 계실 때는 초긴장 사태가 됩니다. 무슨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르고 하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만큼 막중한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옆에 계시는 우리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이제 초대 대변인 하면서 그때 50대 제가 알기로는 초반이었는데 그때 막 이분도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 한 차례 있었죠. 그래가지고 기사도 나고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만큼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국정을 펼쳐 나가면은 그만큼 그 힘든 또 고생이 보람으로 또 남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짧게 최선을 다해줘야죠. 뭐. 짧게 한 말씀 네. 하면 지금 이제 김성태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공교롭게도 진보 정부가 이렇게 민주당 정부만 배치됐다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좀 더 뒤풀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는 사실 전임 보수 정부가 좀 이상하게 마무리를 돼서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게 벌써 2번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정권 교체보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뭐 우리 힘들어요. 뭐 이런 지금 모습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좀 국민께 죄송스러운데 그러나 국민은 더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와대 일상이 이렇다. 힘들게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땐 일한 만큼 좀 성과가 나서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가득들 차 있을 건데 정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지금 야당에서 하는 소리 저는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좀 귀를 열고 듣는 습관을 좀 청와대는 여당은 네.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야당 대변인이 발표하는 논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좀 빠짐없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아하. 예. 네. 지금 사실 조언을 좀 해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 관련해서 야당의 대변인이 하는 논평 이런 걸 좀 빠짐없이 좀 잘 꼼꼼하게 보면 좋겠다. 그래야 여야 협치 또 일이 좀 잘 굴러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야당 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내놓는지에 대해서 가장 초긴장 상태로 좀 들을 사람이 또 대통령실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강유정 대변인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국회의원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3년이 남았던 상태였는데 오늘 보니까 원형 탈모가 생겼네요. 제 영혼의 불씨를 체력의 불꽃에 태우고 뒤돌아봄도 미련도 없이 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선 치르면서 원형 탈모가 생겼다라는 거죠. 탈모가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대통령실 안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럼 이거 탈모가 더 커진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살짝 들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강훈식 비서실장, 뭐 강유정 대변인 지금 현재 상당히 좀 힘들다고 그러죠. 강유정 대변인도 약간 좀 또 초췌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네, 바로 저 모습이죠. 왼쪽은 첫날이고요. 오른쪽은 며칠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경을 써야 지금 굉장히 눈이 피로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렌즈를 낀다거나 할 수가 없고 안경을 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이 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 어젯밤 자정 가까이 돼갖고 이재명 대통령 올린 글 좀 같이 볼까요? 네. 올린 시각을 좀 보겠습니다. 밤 11시 45분이에요. 근데 어제 저희가 대통령 시계 이거 안 맞는다는 거 오보입니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했다. SNS에 글을 올려 해명했다. 그 글 언제 올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밤 11시 50분에 올렸던 글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밤 11시 45분에 글 올리고 밤 11시 50분에 올리고 박수현 의원님. 예. 이재명 대통령은 몇 시에 잡니까? 저희가 그 선거 기간 중에요. 네.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인데 후보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텔레그램 방, 대화방이 있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핵심 참모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지시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하는데 되게 또 글을 올린 글을 확인하는 거 보면 2시 45분 새벽 뭐 이렇거든요. 근데 네. 뭐 후보나 대통령이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 3시까지 늘 서류를 읽는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을 정시 항상 하시는데
늘 보면 눈이 충혈돼서 나오셔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잠을 좀 일찍 12시 좀 주무셔라라고 하는 게 가장 힘든 보필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이 자리가 잠을 이룰 수 없는 뭐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본인들이 내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자청해서 나선 길이니까 네. 뭐 어쨌든 그 무게를 다 견뎌야 되는데 자신이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그 무게를 견디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야 예를 들어 남북 관계에 굉장히 급박한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바른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평소에 약주를 좋아하시던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것을 딱 술을 끄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라든가 다 그렇게 아주 민감한 그런 결정과 결단을 해야 언제든지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고 그러나 어쨌든 잠은 좀 일정 부분 좀 잘 수 있는 그런 자기 관리를 좀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네. 근데 또 사실 김성태 의원님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건강 관리하고 좀 일찍 자고 싶고 건강 관리하고 싶어도 윗사람이 퇴근 안 하고 야근하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 어느 강큰 뭐 쉽게 말하면 하위급 직원들이 왜 뭐 상급 직원들 퇴청도 안 했는데 자기가 뭐 내가 퇴근 시간 이제 됐으니까 들어가는 그런 자체는 사실상 이 대통령실은 뭐 이 5년짜리 이제 비정규직인데 그걸 기간이 정한 그런 비정규직인데 여기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잘 안 되는 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참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이제 저 밤 11시 45분 저 SNS 하나가 이제 대통령실의 모든 실상을 이런 게 이제 참 건강이 악화될 정도의 그런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쫙 그려내잖아요. 강우식 비서실장부터 해가 대변인 뭐 쭉. 참 민주당 정권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주 작은 그런 이슈인데도 이렇게 벌써 오늘 봅시오. 이 방송에서도 얼마나 오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을 잡았어도 네. 그냥 이런 쉽게 말하면 소소한 스토리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했죠. 저는 이걸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통령실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이 정권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이제 파견 나와 있던 이 널공 공무원들이 전부 부처에 원대 복귀했다가 네. 다시 대통령실로 나왔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심적 그 고통이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주일 넘게 일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로도 있는데 그래도 자신의 건강 챙기면서 대통령 보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한다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우선인 거고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쉬려면 윗사람이 쉬어야 되고 빨리빨리 퇴근을 해야 된다는 거 가장 높은 사람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밤 11시 50분 45분에 글 올리지 마시고 좀 쉬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점입 가경입니다. 네, 점입 가경. 기사 같이 볼까요? 권성동 의총 30분 전 전격 취소. 김용태 사전 협의 없어 발끈. 네. 원래 어제 오후 2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었는데 의총이 열리기 지금 여기는 30분 전이라고 나왔는데 또 일각에 또 40분 전이라는 보도도 있죠. 오후 1시 한 20분쯤에 대략 의원들이 문자를 받습니다. 무슨 문자냐? 알림. 대통령 재판 연기 관련해 당 차원에서 규탄 대회를 오전에 이미 오전 10시에 개최를 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의 영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의총을 취소합니다. 오전에 봤으니 오후 의총 취소합니다. 의총을 진행을 하면 자칫 당내 갈등,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견은 지금까지 쭉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6일에 선출될 신임 원내 지도부에 충실하게 전달을 해서 차기 지도부가 계속 논의해 나가는 게 타당합니다라는 내용이
공지 문자로 각 의원들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취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 문자를 보고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총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으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의원총회 열어서 당 개혁안에 대해서 과제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총의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굉장히 굳은 얼굴로 유감입니다. 조속히 빨리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일본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권성동, 김용태 패싱, 의총 일방 취소, 국힘 내용 점입 가경이다 라고 제목을 지금 뽑았어요. 네, 김성태 의원님.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뭐 원내 사안이니까 원내대표가 뭐 열고 안 열고 하는 권한이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의총 취소할 때 당대표가 모르는 게 맞습니까? 보통 그럴 수는 잘 없죠. 네. 만일 부득이하게 원내 사령 타입인 원내대표가 이미 통보된 예정된 그런 의원총회를 갖다가 이렇게 갑자기 취소할 상황이 생기면은 최소한 당대표 그리고 이제 당의 핵심 삼역들 정책위장이라든지 네.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사정으로서 지금 이번 오늘 의총은 좀 수전시키자 이런 정도 익스큐즈를 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저렇게 볼상사나운 모습이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그런 핵심안에 대해서 뭐 이걸 고사시키는 그런 작전 아니냐 이런 또 비판, 비난의 또 인식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참 이미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대선 참패의 그런 과거의 집권 세력이라면은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오판에 대한 우리 당의 그런 탄핵 반대 당론을 같이 이걸 미화시키면서 앞으로 당이 정말 우리 합리적 국민들의 의식에 인식에 눈을 맞추는 그런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 김용태 핵심 이 5대 계획안은 저는 상당히 깊게 고민하고 잘 성찰한 가운데 제대로 쇄신하고 변화시켜야 될 내용을 잘 담아놨다고 봐요. 이게 물론 이제 자신들에게는 대단히 아프고 이게 크게 빚으로 이제 자신들에게 올 공산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간을 끌고 16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돼요. 네. 그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은 그 당신 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말끝이니까 당신은 이제 뭐 이 정도고 5대 개혁안은 당신의 입장이고 앞으로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조기 전대를 만들든 비대위를 기간을 연장시키든 이 판단을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아까운 소중한 시간을 저런 식으로 지금 뭐 낭비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게 보여집니다. 네.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좀 부적절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안타까움도 지금 표시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박형수 원내수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또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의총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도 없고 신임 지도부가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거취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6월 30일까지 임기는 가는 것입니다. 그 개혁안이 원내대표의 구성하고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개혁안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좁힐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의 원내대표든 새로운 원내대표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형수 수석의 얘기는 이런 거죠. 어차피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30일까지인 거니까 궁극적으로 새로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가 키를 쥐고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 지금 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기저에 흐르는 이 생각들을 좀 보면 김성태 의원님, 예. 이쪽은 리더가 누가 될지 몰라도 어쨌거나 새 원내대표가 리더니까 여기에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새로 누가 뽑히든 리더는 나인데 내가 지금 같이 개혁안을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그리고 민당 중심의 절대 입법 권력을 이걸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야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여대 야소 이 정부에서 107석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곳은 국민들밖에 없는데 네. 그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얻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에서 비롯한 그런 잘못을 우리는 정말 처절한 자정 노력을 통해서 이 당이 다시 거의 해체 수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당 원로들로 간담회가 그 상임고문단 간담회가 있었어요. 만났죠. 이 고문들은 원로들은 이런 입장이에요. 김용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해서 이 당을 해체 수준의 이런 변화와 쇄신을 만들어내고 조기 전당대회까지 책임지고 치르라. 그게 이제 지금 입장이 되고, 그래서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5대 개혁안 중에,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우리 당 경선 후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그때 대응하고 단일화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새벽에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 즉 당무감사위원회는 어제 정상적으로 이걸 시작을 시켜버렸어요. 착수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 쉽게 말하면 친윤, 그러니까 핵심 세력들하고 충돌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지금은 모든 당론은 이 청년 비대위원장에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당이 정말 절체절명의 이 위기에 국민의힘 구성원들 모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정말 제대로 된 이 쇄신의 집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좀 안타깝다. 지금 다 같이 좀 쇄신의 힘을 써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금 말씀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금 카드를 쓱 빼들었죠. 당무감사위 이거 어제 바로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 의원들한테 김용태 비대위원장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 문자죠.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선다면 전당대회에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서 보수가 재건되는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의 강을 건너서 당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 탄핵 당론 무효화가 사실 내놓은 5개 개혁안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계속 줄기차게 얘기해. 사실 친윤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미 지난 건데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해. 앞을 보고 가야지. 이미 다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관련해서 지난 첫 번째 의총에서 실제로 김용태 위원장한테 이거를 물어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윤 전 대통령 파면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뒤집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법력권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성태 의원님, 정당 해산 청구에 만약에 여권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뒤늦게 당론 반대를 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난 일을 되돌리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에요. 지금 거대 입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대로 된 민주당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제대로 우리가 견제를 해내려고 그러면은 네. 우리가 먼저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을 했었고
또 절제되지 않는 그런 권력이 집중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니네들 심산 비상계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석과 또 반성하고 새롭게 서는 모습이 없었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었어. 네. 그럼 우리는 심판할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당이 변화해야죠. 변화하는데 이제 이미 국회에서 3가지 탄핵이 특검이 이루어졌잖아요. 특히 네. 내란 특검 같은 거, 김건희 여사 특검.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구성원들, 현역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저 수사 내용에 따라서는 흔히 말하는 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미 민주당은 그냥 내란 동조 정당으로서 이미 그렇게 프레임을 잡아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헤쳐나가려면은 결론은 국민적 지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변화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영남권 의원이나 강원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겼잖아. 우리 지역은. 이런 안이한 생각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수도권에서 완전히 충청권에서 거의 전멸해 버렸잖아요. 이런 의미를 잘 국민들의 주권 의식을 우리는 너무나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뭐 이게 뭐 법적으로 이걸 무효화하면 나중에 뭐 이 심판 청구가 들어간다고 해도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국민들이 결국 이 힘이 될 수밖에 없는 다른 데 기댈 수 없는 국민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 지지를 받으려면 차곡차곡 아니었던 과거들을 하나하나 좀 이 타파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일환이다라는 설명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 내란 특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사실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뭐 포비아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전혀 근거가 없진 않습니다. 왜? 이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이거를 발의를 해놨어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이 되거나 형이 확정이 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헌재에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한다라는 법을 3월에 발의를 하긴 했는데 현재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실제로 여권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는 겁니까? 박홍근 의원 개인이 이제 내신 법안인데요. 네. 이 문제는 저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이? 그게 아니죠.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정당 해산 심판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정당 거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박홍근 의원이 낸 저 법도 뭐냐면 대통령의 이 내란이 다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일어났는데도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를 아직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중대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정말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왜 빨리 이렇게 분명한 또 대통령 선거로 심판까지 국민이 정확하게 OX로 정확히 선택을 해주신 문제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논쟁이나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갈등이 느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네. 앵커께서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을 내가 비판해야 되나? 아니면 민주당이 이런 모습까지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말 국민의 민생을 회복하고 정치권 전체 신뢰를 회복하는데 민주당이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빨리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지금은 후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떤 힘을 가해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희망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건전한 야당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박수현 의원처럼 이렇게 거대 이제 집권 세력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이 참패에 따른 그런 자정 노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부분은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박홍근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까지 한 4선 의원입니다. 네. 저분이 앞으로 그러면은 저 법안을 갖다 가지고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 1호 당원이었으니까 이 당도 이제 해산 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 요건이 갖춰진 정당이 된다. 그래서 헌재에서 결론은 이 정당 해산 심판 해주라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막상 이제 김소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럼 대한민국의 보수의 그래도 본사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때는 그럼 독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예? 그리고 이 위험한 생각을 지금 민주당 내에 많은 의원들은 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이 정당의 목적이나 또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네. 이 헌재 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해산시킬 수 있는데 이게 정당만 해산되는 게 아니라 정당 해산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정당에 구성되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배지가 날아가 버려요. 네. 얼마나 이거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국민의힘도 이걸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막상 민주당이 정당 이 해산 심판을 청구할 그런 정당법 개정은 쉽게 못해요. 독재로 가겠다는 건데 그러나 그 이전에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이 진보와 보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양날개짓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국민들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다.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게. 네, 정당을 하나 해산하면 거기에 있는 의원들도 다 결국 배지가 날아가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직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딱 이 정당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미 내란 특검은 지금 통과가 됐죠. 이제 특검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순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저희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일부 의원들은 내란 특검을 대비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상계엄 탄핵 관련한 자료를 지금 삭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몇몇 보도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김성태 의원님, 실제 의원들은 내란 특검에 내가 실제로 현역 의원으로서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식이 지금 팽배한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적 법률적 책임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들어낸 집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측근 인사, 흔히 말하는 호가호의 인사 일부라도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친윤의 핵심 세력들이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이 변화되고 쇄신되고 자정 노력을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 자신들은 이선 후퇴를 하겠다. 일체 당직을 맡지 않겠다. 뭐 이런 큰 자정의 노력 변화가 보여줘야 되는데 대략 지금 그런 변화 없이 그냥 기존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저렇게 충돌되는 볼상사나운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네, 휴대전화 교체하고 자료 삭제하고 이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의 태도를 다시 정비하는 당의 태도를 정비하는 게 선행이 좀 돼야 된다. 휴대전화 교체해가지고 그럼 우리의 모든 게 다 국민들부터 용인되면 다 핸드폰 다 바꿔버리죠.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생각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살짝 좀 흥분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을 좀 풀어갈지 어제 문 열린 의총 언제 열릴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조국 전 대표죠. 조국 전 대표가 왜 나왔느냐. 같이 기사 볼까요? 혁신당 우상호 정무수석에 조국 사면 애둘러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지금 정무수석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나고 있죠. 조국 혁신당도 찾아가는데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조국혁신당은 계속해서 대선 과정도 그랬지만 내란 극복 과정에서 계속 다른 당이지만 같은 당처럼 내란 세력에서 맞서 싸우는 그런 세빙선으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국혁신당에 있는 동지들이
자기 선거처럼 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조국 전 장관은 저하고 워낙 절친했던 그런 사이고 그래서 지금 좀 아픈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우정 또 저의 마음 또 이런 아픈 마음 이런 것들도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이번에 전달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심에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권과 기소와 관련돼서 조치가 좀 필요할 수 있고요.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면 복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조국 전 장관 나랑 또 절친한 사이였다라는 또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조국 전 대표 곧 사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런 이야기가 당내에서는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저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네. 뭐 저도 청와대 재직 시절에 대변인 때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형제처럼 지낸 사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그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이 정말 과도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 중 하나만 기소해서 처벌을 받는 것인데 부인이 4년, 본인이 2년 이렇게 온 가족이 파탄난 이런 경우는 사실 정치 보복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문제는 국민 눈높이를 넘어서는 그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는 본인도 억울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현재 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설사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이야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께서 받아들이실 정도의 시점이 됐을 때 네. 그런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이제 임기 초에 서둘러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국민의 평균 눈높이를 넘는 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것은 조국 혁신당의 전략 문제니까 뭐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문제에서 아직 어떤 이야기를 해본 적도 들어본 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그리고 벌써 임기 초부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좀 부적절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 사실 조국 전 대표 지금 현재 이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 옥중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조국 전 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관련해서 기자가 물었더니 여기에 이제 서면으로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사실 이 얘기가 김성태 의원님. 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말에 살짝 또 뼈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면 복권을 본인이 희망하는 거죠. 이제 조국 전 이제 핵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2년 실행을 받고 지금 현재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것은 진보의 문제 그리고 보수의 문제 이거 없이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가겠다. 그리 한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양극단, 양진영, 양팬덤으로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어진 이 지금 현재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국민 통합이 우선이죠. 그럼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조국 전 뭐 핵신당 대표의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자기의 그 소속한 정당이 온 몸을 다해서 뛰었어요. 일정 부분 때가 되면은 뭐 사면 복권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또 조국 전 핵심당 대표부터 사면 복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던 그런 국민 통합은 또 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양 진영이 특히 입법과 또 이제 국가 통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국민 통합에 이제 중점을 둔 그런 대통령의 좀 실적을 내는 게 우선이지 이런
뭐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또 조국 전 대표 같은 사람 사면 복권 이거 뭐 앞으로 이제 뭐 8.15밖에 없죠, 그죠? 제일 빨리 들어오는 그때 이제 해버린다면은 뭐 글쎄 저는 이건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영 논리로 볼 일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한 만큼 취임하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한 만큼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이건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셨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 오늘 새벽에 또 청년의 꿈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 지지자가 홍카콜라 이거 묵혀두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정치 일선에 나가면서 좀 자제했는데 돌아가면 직접 라이브도 하고 활성화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당연히 돌아오면 뭔가 활동을 하겠거니라는 생각들은 많이 했죠. 그동안 글을 쭉 올려왔었으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홍카콜라도 새롭게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라이브도 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홍준표 전 시장을 보면서 어제 명태균 씨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특검 때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20-30명 다 때려잡아 넣어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홍 전 시장이 은퇴한 줄 알고 특검에도 입다들려고 했는데 신당 창당 등 정치 재기한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순리대로 사십시오. 그러면서 뭐 돌아가실 때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무섭게 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성태 의원이 한숨을 쉬고 계시는데 명태균 씨가 뭘 쥐고서 실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허황된 소리를 또 하는 거냐라는 거죠. 허황된 소리를 하는 사람 같았으면 언론이 저번에 SNS 저런 메시지를 갖다 굳이 기사 만들지는 않았겠죠. 대한민국 기자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의 저 메시지는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니네들과 과거 나랑 같이 한 일이 있잖아 이 이야기인데 홍준표 시장이 아마 다음 주 정도 이제 귀국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귀국을 하고 나면은 이분이 정치를 안 한다고 한 것은 국민의힘과 정치를 안 한다는 거지 자신이 정치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이렇게 선언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이 영역 안에서의 자신의 정치는 없다. 이제 이걸 그때 선언한 것이고 이분이 귀국하면 어떤 행태로든지 보수의 재편이라든지 새로운 뭐 보수의 질서 뭐 이런 걸 뭐 가져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명태균 씨가 요 대목에서 이제 네.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까지 다 거론했다는 것은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대통령실이나 이제 정부 앞으로 이제 조각이 이루어질 건데 이 인사를 보면은 내년 6일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세 가지 특검 이 자체 가지고도 모든 게 국민의힘이 힘들어질 건데 이걸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야 될지 네. 그게 크게 걱정입니다. 네. 사실 지금 홍 시장이 아마 다음 주쯤 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짧게 이것만 박수현 의원님 예, 짧게 여쭤봅니다. 그렇습니다. 홍 시장이 오면 지금 현재 무소속이거든요. 네. 지금 아직 통합이라고 얘기가 될 만한 인사는 딱히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홍 전 시장 중용될 가능성 있습니까? 뭐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네. 진정한 통합은 그런 어떤 기계적인 배치나 배려 이런 것이 통합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진짜 통합의 인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국민이라면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참아왔고 새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이제 위로와 희망을 이야기할 때 아직도 이런 음습한 이야기들이 정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국민의 입장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어떤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좀 더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